정부가 공매도를 전격 금지하자 주식시장이 급등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폭등한 가운데 코스피가 5%, 코스닥은 7% 넘게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GTX 추가 세계 노선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공동 연구반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통합 연구하기 위한 동일생활권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공개합니다. 갤럭시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전격적인 공매도 금지에 우리 주식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코스피가 단숨에 5% 넘게 올랐고 코스닥은 7% 넘게 폭등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루만 134포인트 올랐는데 역대 1위의 상승폭입니다. 첫 소식 박승환 기자입니다. 역사상 네 번째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첫날 주식시장은 강세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400선을 회복하더니 5.7% 오른 2,502위에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단숨에 800선을 넘은 뒤 상승폭을 더해 7.3% 올랐습니다. 코스피 기준 역대 최고 상승폭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04조, 코스닥은 28조 원 불어났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은 639조 원, 한 해 나라 살림의 5분의 1이 넘는 금액이 불어난 겁니다. 관심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모입니다. 과거 사례를 확인해보면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매도 금지가 결정된 뒤 코스피는 한 달 새 20%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30%대 하락률을 보였는데 이후 3개월간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로 공매도가 막히자 석 달간 코스피는 5.4%, 코스닥은 11.8%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 이후 한 달간 코스피 상승률은 6.5%, 석 달 뒤에는 24% 뛰었습니다. 코스닥은 47.9% 상승했습니다. 다만 당시 글로벌 중앙은행과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놨던 만큼 주가 상승이 오로지 공매도 금지 덕분으로 보긴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공통점은 공매도 중단 이후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늘어난 점입니다. 그동안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 눌림을 받았던 종목들이 잠시 반사 이익을 누릴 수는 있지만 짧게는 숏커버링이 끝나고 길게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죠. 금지 첫날 우리 증시 투자자들이 환호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은 840선 가까이 다다랐고 코스피는 무려 45일 만에 2,500선을 뚫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폭은 134포인트로 역대 최고 상승폭입니다. 오전에는 코스닥 지수가 폭등하면서 사이드카, 즉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약 3년 5개월 만에 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개인은 양시장에서 총 1조 4천억 원가량 팔아치운 반면 외국인은 1조 8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증권가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손실을 우려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숏커버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지금까지 특성 이슈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였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면서 단순 과대 낙폭에 따른 숏커버 종목은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공매도 금지로 수혜를 입은 업종들 살펴볼까요? 오늘 공매도 잔고 비중이 많았던 2차 전지주들이 유독 강세를 보였죠. 특히 에코프로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우선 유가 증권시장에서 지난 3일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 1, 2위를 차지한 포스코 퓨처엠과 LG 에너지솔루션도 각각 전거래일 대비 29.93%와 22.76%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 적도 있었죠.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의 공매도가 대거 쏠렸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개인이 각각 900억 원과 760억 원가량 순매도했는데 주가는 30% 가까이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낙폭이 커지면서 발만 동동 구르던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반등을 이용해 보유 물량을 털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와 함께 2차 전지 업종이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면서 가격이 크게 조정받자 공매도 타깃이 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가 쇼커버링으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럼 2차 전지 외에도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았던 종목들 주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잔고 비중이 많은 것은 주가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지난 1일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은 이 보시는 것처럼 호텔신라와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SKC 등이 있는데요. 이들 모두 5에서 13%대로 나란히 강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HLB가 7.24%로 1위를 차지했는데 과거부터 공매도 집중 타깃이 된 종목이죠. HLB는 주가가 오를만 하면 이 공매도가 늘면서 하락세로 전환하는 양상을 반복한 만큼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 외에도 제약 바이오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향후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은 바로 불법 공매도를 어떻게 막느냐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이유 중 하나로 이미 100여 개의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비슷한 경험을 했던 미국은 어떻게 불법 공매도를 잡았을까요? 신인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텍사스에 있는 팜랜드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공매도 작전을 당했습니다.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팜랜드는 큰 문제가 없는 회사였는데도 악의적인 투자자가 공매도 보고서를 낸 뒤 단기 풋옵션을 사고 이득을 본 거죠. 또 콘코디아라는 제약사는 공매도 탓에 당시 $35 수준이었던 주가가 $2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때 스푸핑과 무차입 공매도가 있었다는 판결이 지난 9월 말에 뉴욕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이 확인되자 미국은 제도 개선부터 들어갔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쪽뿐 아니라 주문 창구인 금융권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에서 금융권 관리 감독 부실은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에 공매도 관리 부실도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웨드부시는 공매도 결제 불이행을 포함한 감독 부실 문제로 각기 다른 세 곳의 규제기관에서 각각 $1,000만, $600만, $90만 달러의 과징금을 맞았는데요. 연매출 $3억 안 되는 곳이 $1,7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내게 된 겁니다. 콘코디아 건 역시 공매도 주문 창구인 캐나다은행 CIBC가 민사상 피고로 올라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팜랜드 사례에 대해선 당시 공매도 세력들이 보고서를 낸 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반론을 펼쳤는데 법원은 악의적 공매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까지 남겨놨습니다. 법조계와 함께 금융당국도 움직였습니다. 관련법을 계속 더 촘촘히 하는 시기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지난달 무차입 공매도 방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금융당국에 매달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게 골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 전략이 노출된다는 기관들의 불만에도 미국은 자본시장 투명성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개선안을 강행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잡기 어렵다는 불법 공매도, 제도 폐지 대신 개선을 택한 미국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메가시티 서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만났습니다. 이 두 시장이 공동연구반 구성을 합의하면서 여당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양 기자, 오늘 오세훈 시장하고 김병수 시장이 만났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 오늘 오후 2시께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40분가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두 시장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꾸려서 이 정책 제안 수준을 넘어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서울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이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 시장은 이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하는 곳이 나올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인근 지역을 포함한 이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네, 인터뷰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포시와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관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또 하나의 TF를 구성을 합니다. 이건 이제 서울시 자체적인 TF입니다. 네, 오 시장 기초자치단체장에서도 조만간 입장 표명하는 곳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도권 인근 지역을 포함한 메가시티 논의 본격화되는데 오 시장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올해 연말쯤 기초지자체에 제공하고 시민들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좀 본격화하는 분위기인데 결국에는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김포 지역 주민들은 좀 찬성하는 분위기겠죠? 네, 아무래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기 위해서 이 복잡한 행정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는 만큼 단점보다는 장점이 커야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오 시장도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김포시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제일 기대되는 거는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5호선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인천이랑 이게 광역 철도가 돼야 된다고 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런데 서울로 된다면 그것도 이제 별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고. 부동산 집값 같은 게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서울 시민이 김포에 많이 들어와 살으니까 출퇴근 진짜 어마어마해요. 저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타보면 무서워요. 지하철 5호선 빨리 여기 연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 지하철 연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고 있죠. 철도 연장에 있어 국비와 시비 비율이 기존 7대3이었지만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국비와 시비 비중 4대6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 자체 예산을 들여 도시철도를 놔야 하는데 이 시의 예산을 김포에만 집중할 수 없으니 오히려 속도감 있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뭐 서울 시민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다른 지자체가 구청, 지자체 단위들은 좀 반발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김포 지역의 넓은 땅을 서울시가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교통망을 확충해서 뭐 서울시 주택 공급에 쓸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 이런 얘기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김포시장 역시 서울이 김포시 내 가용부지 60%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서울시 편입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초기 김포 집값이 반등할 수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 억제 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밀 억제 권역이 되면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이 법인을 설립할 경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이 취득세가 3배 증가됩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오히려 김포시 개발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김포 외에도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구리시에서도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양, 하남, 구리 등 인근 지역 역시 서울시 편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서울로서 혜택을 비교적 못 받았는데 이마저도 나눠 가져야 해서 저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속속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되면 이 서울 권역 차원에서 김포시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출퇴근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으로 이 김포시가 부각이 되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인근 지역에 비해 적은 수준입니다. 네. 1위의 경우 1위가 성남시고 부천시가 뒤를 잇는데 김포시는 10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김포와의 공동 연구에 더해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통합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와 김포시 수도권 인근 지역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연말 연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부동산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GTX 추가 3개 노선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내에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진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대통령은 오늘 경기도 동탄역에서 GTX A 노선 현장을 둘러보고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급행 교통 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지난주 민생타운홀과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이은 민생 현장 행보로 GTX 열차 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GTX-A 수서역 화성, 동탄역 구간은 내년 3월 개통, B 노선의 인천디 입구역 남영주 마성역 구간은 내년 초 착공, C 노선의 양주 덕정역 수원역 구간은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GTX DEF 노선은 재임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GTX를 통해 수도권은 물론 강원, 충청까지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1시간 이내에 중부 이북 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은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신설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등 GTX가 가져올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 춘천권까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돼 집값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광역교통체계 건설 과정에서 직접 고용 효과 21만 명, 직접 생산 유발 효과 30조 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내에 GTX 외에도 8호선 연장 별내선, 신안산선, 7호선 연장선 등 3개의 광역철도를 개통해 수도권 동북부, 서남부의 이동 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고 신분당선 등 신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에도 내년 대구권 광역철도를 시작으로 태화강 송정철도, 충청권 1단계 철도를 개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너제이에서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공개합니다. 이 삼성이 갤럭시 언팩을 미국 샌너제이에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갤럭시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했는데 아이폰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정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1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너제이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합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언팩 행사 장소를 샌너제이로 확정하고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언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플 본사가 위치한 실리콘밸리 중심지 샌너제이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는 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인공지능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갤럭시 S24에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온디바이스 AI란 클라우드 등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 기능을 실현하는 형태입니다. 외부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대폭 강화된 게 특징인데 음성인식 등 주요 기능에도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갤럭시 S24에 적용되는 AP, 엑시노스 2400의 인공지능 성능을 전작보다 14.7배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적자에도 5세대 폴더블 폰 시리즈가 흥행하면서 3분기 삼성전자는 올해 처음으로 조단위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역성장하는 가운데 이뤄낸 성과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질주가 계속되며 출하량 기준 갤럭시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도 넘보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AI에 특화된 갤럭시 S24로 내년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의 대담에서 미국 연준의 긴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번의 금리 인상이 더 남았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저성장 압력이 크다며 통화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The case that the Fed is finished is a bit overstated in markets right now.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재정 상황이 앞으로 장기간 높은 이자율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한 번의 금리 인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연준이 두 가지 판단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나친 확신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ince I'm not sure what the neutral real interest rate is in this environment, I am less certain that monetary policy is significantly restrictive than they are. And I look at the fact that the economy seems to be growing rather robustly. 서머스 교수의 지적에 이창용 총재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From the demography aging and the low growth will have more weight in Korea than in the United States. So I has expected that after this recent high inflation period, our probably neutral interest rate will go down. They have a downward trend.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 압박에 통화정책 방향 설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립금리에서 인구구조 변화는 중요한 현상이라며 한국이 중기적으로 만성적인 무역수지 흑자 국가라면 중립금리가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미국의 긴축 마무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인하를 하는 거 보고서 결정하지 않을까. 미국은 내년 6월부터 인하를 하고 우리는 내년 3분기부터 인하를 할 거다. 올해 연준과 한은이 남겨둔 기준금리 결정은 단 한 번. 추가 인상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기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잠재우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한은이 기준금리 7연속 동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서민금융 관련 예산을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은행권을 통해 서민금융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두고 팔비틀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15%,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경제가 휘청거리자 정부 내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일부 서민금융 상품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소액 생계비 대출 예산으로 1,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겁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부 예산을 투입해 공급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은행권 기부금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 금융당국은 은행을 향한 상생금융 압박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보자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도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크거든요. 다만 과연 반도체와 자동차와 어떤 우리 다양한 혁신만큼 혁신을 했길래 60조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건지에 대해 현재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해당 요율을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로 해결해야 할 서민 지원을 민간 금융사에 전가하는 걸 두고 팔비틀기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지금도 새마을홀씨나 햇살론뱅크 같은 대부분의 서민금융 상품은 정부 예산 투입 없이 금융권 출연금과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서민금융을 강화해서 뭘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 중에서 재무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서도록 등을 떠밀고. 한국경제TV 서영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